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황당한 이혼을 한 20대 여성이에요. 24살인 제가 이혼녀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개월이었어요. 그 3개월은 내 인생에서 가장 꿈 같은 시간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시간이기도 했어요. 연애 기간을 포함해 짧았던 결혼 기간은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가 떠오를 만큼 로맨틱했어요. 마치 제가 신데렐라라도 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결혼에 내 막을 알게 된 순간부터는 무시무시한 호러극처럼 변해버렸죠. 황당한 건 저는 이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직접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음에도 저는 제 남편의 아내가 아닌 동거인으로만 인정되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황당하고 소름 끼치는 제 결혼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애견 미용샵에서 애견 미용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 꿈은 간호사였는데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돼서 일찌감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10살 무렵 엄청난 빚을 남기고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 빚을 떠안은 엄마는 밤낮 없이 일을 해 돈을 갚아야 했어요. 하지만 여자 혼자 아이까지 키우며 쉽게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 우리 모녀는 늘 빚독촉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어요. 그래도 돌이켜보면 엄마랑 같이 살았던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가난했지만 의지할 수 있는 엄마 품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18살이던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늘 일과 빚독촉에 찌들어 살던 엄마는 동도 트기 전 일을 하러 집을 나섰다가 음주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셨어요. 경찰로부터 엄마의 사고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막막해서 정상적인 사고조차 할 수 없었죠.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요. 장례라고 해봐야 연락할 친척도 없어서 장례식도 없이 화장을 했을 뿐이었지만 그나마도 담임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제 손으로 엄마의 사망 신고를 하고서야 비로소 이 세상에 더 이상 나를 안아줄 가족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아빠는 집을 나가던 순간부터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엄마가 지난 8년간 죽을 힘을 다해 갚아왔지만 반도 갚을 수 없었던 아빠의 빚은 엄마의 목숨과도 같은 사망보험금으로 다 갚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아빠에 대한 원망이 컸어요. 아빠가 엄마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비록 우리 모녀를 찰거머리처럼 쫓아다니던 빚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제 삶은 빈곤했어요. 아빠 빚을 갚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은 200만 원 남짓이었거든요. 몇 달 월세를 내고 나면 끝나는 돈이었죠.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등학교 졸업식 날에도 오후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친구들은 다들 꽃다발을 들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가는데 말이죠. 그래도 그때는 내 인생이 처량하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졸업을 했으니 아르바이트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늘린 저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애견 미용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는 견습생 생활을 거쳐 학원 원장님 추천으로 강남에 있는 애견 미용샵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당시 제가 일하던 샵은 밤 8시에 문을 닫았는데 하필 그날은 마감 후에 예약이 잡힌 거예요. 선배들은 다들 약속을 핑계로 빠져나갔고 막내인 제가 원장님 레이더에 잡히고 말았어요. 정원 씨, 미안하지만 수고 좀 해줘야겠다. 어지간하면 마감 후에는 예약 안 받으려고 했는데 단골 손님 부탁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분 아드님인데 워낙 바쁜 분이라서 그때밖에는 시간이 안 된다시네.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사실 저도 다음 날이 샵 휴무일이라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원장님은 제게 약속이 있는지도 묻지 않으시고 폭탄을 떠넘겼으니까요. 8시가 되자 다들 퇴근을 하고 결국 저 혼자 샵에 남게 되었어요. 예약 시간인 8시 30분이 지났는데도 예약 손님은 나타날 줄 몰랐어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약속도 깨고 이 시간까지 이러고 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오기만 해봐라. 입을 툭 내밀고 툴툴거리고 있는데 그때 출입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애견 가방을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남자를 보니 말문이 막혔어요. 너무 멋졌거든요. 수트핏이 정말 예술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툴툴거렸던 게 후회될 정도로 심장이 쿵쿵 울려댔어요. 은은하게 풍기는 향수 냄새까지 딱 제 취향이라서 감정을 숨기기 힘들더라고요. 커트를 하는 중간중간 제 눈은 남자의 왼손으로 향했어요.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은 저보다 13살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도 확실히 나이가 느껴졌었거든요. 다행히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걸 확인한 저는 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후로도 남편은 매번 같은 시간에 예약을 했고 그럴 때마다 제가 홀로 샵에 남아 남편을 맞았어요. 해외 출장이 잦았던 남편은 면세점에서 사온 향수며 립스틱 선물을 자주 해주었는데 하나같이 고가 제품들이라서 조금 부담도 됐지만 은근히 기쁘더라고요. 혹시 이 사람도 내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희망도 생겼고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비도 오고 손님도 없어서 사장님이랑 선배들은 먼저 퇴근을 하고 저 혼자 마감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막 간판 불을 끄던 그때 남편이 샵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예약도 없었는데 말이죠. 평소와 달리 넥타이를 풀고 온 남편을 보니 왠지 설레더라고요. 뭐랄까, 제 또래 남자들한테서는 볼 수 없는 중후함과 안정감 같은 거랄까요. 아무튼 갑작스런 등장이었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집에 가다 보니 불이 켜져 있길래 들어와 봤어요. 정원 씨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운이 좋았네요. 혹시 시간 되면 나랑 한잔 할래요? 비가 와서 그런가 빈집에 들어가기 싫으네요. 손님이 아닌 이성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술 생각이 나던 참이라고 둘러댔죠. 남편은 오랜 단골집이라면서 골목 안에 위치한 작은 이자카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테이블도 몇 개 안 되는 협소한 공간이었지만 안주 구성도 그렇고 분위기 자체가 꽤 고급스러웠어요. 내가 알던 저렴한 이자카야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샵이 아닌 술집이라서 그런가 평소와 달리 조금은 풀어져 있는 남편의 모습도 꽤 보기 좋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대화를 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을 정도로 얘기도 잘 통하고 시간 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좋았어요. 이후에도 남편은 퇴근 후에 종종 샵으로 찾아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친해진 만큼 남편한테 받은 선물도 늘어만 갔어요. 매번 받기만 하는 게 미안해서 제 딴에는 거금을 들여 넥타이 핀을 선물하기도 했는데 남편은 저를 만나러 올 때마다 그 핀을 하고 와주었죠. 그렇게 썸 아닌 썸을 타는 사이 우리 관계는 친구와 연인의 중간쯤에서 어중간한 사이로 지내게 되었어요. 조금 더 진도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남편은 섣불리 선을 넘지 않더라고요. 나를 배려해서 그런다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어요. 제가 남편에 비해 너무 기울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자격지심도 한몫했죠. 그래서 하루는 친구한테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엔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남자가 선뜻 용기를 못 내는 것 같은데 13살은 좀 심하긴 하잖아. 심하긴 남자 연예인들 결혼할 때 보면 다들 10살은 기본으로 어린 여자랑 하던데 뭐. 그리고 직접 만나보면 그렇게 나이 차이 나는 걸로 안 보여.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었던 저는 친구한테 강요하다시피 어떻게든 우리 관계를 인연으로 포장하려 애썼어요. 알았어 기집애야. 암튼 네 말대로라면 남자도 너한테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관심도 없는데 남자가 그 비싼 선물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막말로 그렇게 재력도 있고 인물도 좋은 남자라면 주변에 여자도 꽤 따를 텐데 굳이 관심 없는 여자한테 정성을 들이겠니? 아마도 나이 때문에 선뜻 대시를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 친구 말을 듣고 보니 그게 제일 설득력 있는 결론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 내가 먼저 대시를 해버렸죠. 그런데 남자 반응이 좀 뜨뜨미지근한 거예요. 순간 내가 너무 앞서 나갔나 싶은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마워요. 먼저 용기 내줘서. 내 나이 정도가 되면 연애에 자신이 없어지거든요. 비겁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정원 씨가 좋으면서도 티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정원 씨는 아직 한창 젊으니까 나보다는 젊고 대화도 잘 통하는 젊은 친구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정원 씨한테 남자친구 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선뜻 축하한다는 말도 못 해줄 것 같은데도 말이죠. 그깟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난 내 나이 또래 남자들한테 관심 없어요. 이 전무님처럼 같이 있으면 안심이 되는 남자가 좋다고요. 그러니까 빙빙 돌리지 말고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저랑 사귈래요? 남편은 앞에 놓인 잔에 담긴 술을 단번에 마시고는 결심이 섰다는 듯 사귀자고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손님과 점원으로 만난 지 8개월 만에 사귀게 되었어요.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자 남편은 전보다도 더 과한 선물들을 보내주었어요.
샵으로 꽃바구니도 보내주고 옷과 신발, 명품 백도 척척 안겨주었죠. 직장 동료들은 다들 부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는데 난생 처음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승리감도 느끼게 되었죠. 23살. 쉽게 누리지 못하던 값비싼 문화생활부터 드라마에서나 보던 고급 레스토랑과 루프탑도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처음 접할 수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제 투성이 신데렐라에서 왕비로 승격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반년 가까이 연애를 해오던 어느 날,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먼저 대시를 할 정도로 우리 연애에 공격적으로 나섰던 저였지만 막상 결혼하자는 말을 듣고 보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처지가 좀 그랬으니까요. 제가 프로포즈를 받고도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자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짧은 탄식을 내뱉었어요. 그 모습에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문제는 난데 괜히 남편이 자기 탓을 하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말했어요. 10살 때 집을 나간 아빠 때문에 엄마랑 고생을 했던 것과 남편의 빚을 갚느라 고생만 하던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그때 받은 엄마 목숨값으로 아빠의 빚을 청산하고 그렇게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것까지 모두요. 내 사정을 다 들은 남편은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커다란 손으로 머리를 쓸어주며 수고했다고, 대견하다고 말해주었죠. 그리고는 이제부터 자기가 남편이자 아빠이자 엄마가 되어 나를 지켜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이후 그 누구도 저를 지켜주겠다 나선 사람은 없었거든요. 가난해서 부모 없는 고아라서 누르고 밟으려 드는 사람들만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남자가 내 바람막이가 되어주겠다고 하니 실감이 안 났어요. 그래서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음 날이 돼서야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걱정이 시작됐죠. 결혼이 우리 두 사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솔직히 어느 시댁에서 저 같은 조건의 며느리를 환영해 주겠어요. 게다가 제 남편 정도면 집안 좋고 능력 있는 여자들도 많이 따를 텐데요. 연애할 때는 생각 못했던 것들이 막상 결혼을 눈앞에 두니 하나 둘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던 순간보다 시댁 방문을 앞둔 순간이 돼서야 내가 진짜 고아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나를 며느리로 받아주실까?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머릿속에는 온통 이 생각뿐이었어요. 시댁은 연예인들이나 돈 많은 기업인들이 주로 산다는 강남의 어느 부촌에 위치해 있었어요. 드높은 담벼락 앞에 서니 온 몸이 얼어붙는 것 같더군요. 나 같은 게 이런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겠다는 꿈을 꿔도 되나? 내가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만 같아서 미안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시어머니는 흔쾌히 결혼을 승낙해 주시지 뭐예요. 대신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사야기한테는 미안하지만 결혼식은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도록 하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결혼식도 꽤나 이슈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너희 집안까지 파고들 테고, 그러면 너희 부모님도 불편하지 않겠니? 어머님, 실은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집을 나가신 이후로 연락도 안 되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순간 어머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반기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땐 제가 어머님 표정을 잘못 읽은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지만요. 그래? 얘는 참, 그게 어디 네가 사과할 일이니?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는 건데. 그래, 그럼 식을 어쩐다?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 둘이 해외에 나가서 단둘이 식을 올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는데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단단한 울타리 안에 서 있는 것처럼 걱정보다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파라다이스 같은 멕시코의 칸쿤 해변에서 낭만적인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정식 결혼식은 아니었고 노을진 해변가에서 서로 반지를 교환하는 정도였죠. 그래도 그 순간을 남기고픈 마음에 근처 카페 직원에게 부탁해 사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모두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사진이 아닌 13초짜리 동영상만 남게 되었어요. 못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어머님이 마련해 주신 신혼집으로 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치 영화 세트장에 온 것처럼 넓은 공간에 고가의 가구들로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제가 혼수를 준비하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어머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제가 혼수를 해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만큼 제 수준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멋진 집이었어요. 부모도 없이 2천에 50짜리 월세집에서 살던 내가 멋진 남자와 결혼해서 하루아침에 영화 속 주인공처럼 신분 상승을 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월세 걱정도 없고 가스비가 아까워 냉방에서 전기장판을 깔고 잘 필요도 없고 여름엔 그 큰 집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 쐬며 살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안락한 삶은 내 인생을 통틀어 처음이라서 하루하루가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딱 하나, 시어머니가 집안 사람들 모임에 저를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것만 빼면요. 남편은 그걸 오히려 어머님이 저를 감싸느라 그러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 사람들 겉으로 고상한 척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속물들이야. 돈 앞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지. 어머니는 정원이 널 그런 인간들 사이에 밀어넣고 싶지 않으신 거야. 일종의 배려지.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솔직히 남편의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러면서도 온전히 의심이 가신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식도 우리 둘이서 하게 하고 집안 행사에도 참석시키지 않는다니. 좋게 포장하면 제가 상처받을 걸 어머님 선에서 차단하는 거라고 하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제가 창피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밖엔 생각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이 결혼 승낙은 해주셨지만
그 집 사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무언의 거절이 아닌가 싶더군요. 저를 기죽이고 초라하게 만들어서 내 발로 뛰쳐나가게 하려는 시나리오 말이에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시어머니는 저를 내쫓으려고 혈안이 된 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 저를 생각해서 쇼핑도 데리고 다니시고 전시회를 핑계로 저를 불러 바람도 쐬어주셨거든요. 거기다 호칭조차도 시어머니가 아닌 엄마라고 부르게 하셨고요. 나는 시어머니라는 호칭에 거리감 느껴져서 싫더라. 말로는 며느리도 딸이라고들 하면서 왜 호칭부터 거리감 느끼게 그렇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딸도 없고 넌 이제 내 딸이나 마찬가지니까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면 어떻겠니? 그동안 부모도 없이 혼자 외로웠을 텐데 내 품을 내어주고 싶어서 그래. 어떻게 날 엄마로 불러주겠니? 말씀은 감사드리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엄마 말고 시엄마는 어떨까요? 요즘 제 또래 친구들 중에는 그렇게도 많이 부르는데요. 그러자 어머님이 서운한 티를 내시며 그러셨어요. 너는 꼭 나랑 선을 그어야 마음이 편한 거 보구나. 그렇게 호칭에 시자를 붙이고 싶다면 내가 어쩌겠니? 부르는 사람 마음인걸. 내가 너무 마음이 앞서서 널 불편하게 한 모양이다. 그래, 그냥 너 편한 대로 해라.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 엄마. 제 생각이 짧았어요. 그럼 앞으로 엄마라고 부를게요. 처음엔 어색하고 입에 붙지 않아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자주 엄마라고 부르다 보니 금세 그 호칭이 입에 붙었어요. 어머님이랑 머리를 하러 가서도 자연스레 엄마라고 부르게 됐고 어머님이 자주 가시는 편집샵에서 쇼핑을 할 때도 엄마라고 부르며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점원들도 시어머니와 저를 모녀 사이로 오해를 하게 되었죠. 호칭에 어쨌든 어머님과 제가 고부간이 아닌 그 이상의 관계가 된 건 사실이라서 딱히 그 오해를 해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랑 보기로 약속했던 전시회가 있어서 어머님을 만나러 미술관으로 갔어요. 전시 관람 이후 어머님과 함께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 일부러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나섰죠. 그런데 약속 장소에 도착해 보니 웬일로 어머님이 택시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엄마, 왜 차를 안 가져오시고 택시를 타셨어요? 김 기사님, 오늘 출근 안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내가 김 기사한테 심부름을 시킨 게 있어서 차는 딴 데가 있다. 너 만나는데 굳이 차 가지고 갈 거 없다 생각했지. 에이, 그럼 저한테 전화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제가 차 끌고 엄마 모시러 갔을 텐데요. 전 또 일부러 차도 놓고 왔는데요. 그래, 내가 다음에는 너한테 먼저 연락해 주마. 무슨 날씨가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다. 딸, 일단 들어가자. 저는 어머님 손에 이끌려 미술관으로 들어갔어요. 전시회를 보고 미술관 안에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어머님이 불쑥 항공권을 내미시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머리도 식힐 겸 괌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와라. 발권은 해놨으니까 엄마 카드 가지고 가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것도 실컷 사. 자,
일단 항공권 받아라. 네 남편도 같이 가면 좋겠지만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도저히 짬이 안 난다니 어쩌겠니? 나라도 같이 갈까 했는데 기왕 머리 식히러 가는 거 옆에 내가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까 싶어 관뒀다. 마음이 편해야 애도 빨리 들어설 거 아니니. 그러니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 생각하고 가서 푹 쉬고 오너라. 딱히 혼자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결혼 초부터 손주 소식을 기다리는 어머님이 어떤 의미로 여행을 보내주시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엄마, 매번 감사드려요. 엄마 말씀대로 여행 가서 편히 쉬다가 올게요. 어머님이 주신 항공권은 이코노미도 아닌 비즈니스석이었어요. 며느리 혼자 여행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굳이 비싼 항공권으로 해주시는 걸 보니 어머님이 정말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거기다 여행 가서 사용하라며 카드까지 주시니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어머님을 한때나마 의심했던 게 죄송할 정도였죠. 어머님은 친구분이랑 미술관에서 만나기로 하셨다고 해서 저만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막 미술관을 빠져나왔는데 마침 건너편에 택시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택시가 잘 다니지 않는 길인데 누군가 타고 내린 차인가 보다 했어요. 날도 더운데 운이 좋았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어머님이 여행 가라고 항공권을 주신 얘기를 했어요. 글쎄, 비즈니스석으로 끊어주셨더라고요. 근데 여보, 나 정말 여행 다녀와도 돼요? 7박 8일이나 되는데 자기 혼자 괜찮겠어요? 내 걱정 말고 마음 편히 다녀와. 어머니께서 모처럼 생각해서 준비해 주신 여행인데. 여보, 나 바로 회의 들어가야 해서 이만 끊어야겠어. 남편 허락도 받았겠다. 가벼운 마음으로 휴대폰을 백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때 기사님이 갑자기 택시를 세우더라고요. 신호에 걸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더니 도무지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손님, 그 항공권 당장 찢어버리세요.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손님은 지금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기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사님이 우리 어머님이랑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 그딴 소리를 하시는 건데요? 정말 이상한 분이시네?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실 거면 저 여기서 내릴게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놓곤 막 차에서 내리려는데 기사님이 차문을 철컥 잠그더라고요. 그 순간 온 몸에 털이 쭈뼛 서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택시 강도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어진 기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2년 전 세상을 떠난 내 딸도 손님처럼 그 인간들한테 당했습니다. 남편이라는 그 작자 애까지 있는 이혼남이에요. 손님이 집 비우는 기간 동안 집에 딸 데려와서 함께 지낼 겁니다. 미국에 있는 기숙학교에 다니는 딸이 방학 때마다 한국 들어오거든요. 내 말을 못 믿겠다면 항공권에 적힌 출국날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미친놈이 떠드는 소리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속는다 셈 치고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쪽이 죽은 내 딸처럼 가여워서 이러는 거니까. 택시기사는 딸이 죽은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 뒤를 밟아왔다더군요. 아내랑 이혼하고 쭉 떨어져 살았던 기사님은
뒤늦게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과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나마 딸아이를 지켜보려고 일부러 퇴근 시간에 맞춰 딸의 직장 앞에서 서성대기도 하고 회식 후 술에 취한 딸을 태워주기도 했다더군요. 술에 취한 딸과의 대화를 통해 남편감이 뭐 하는 사람인지 결혼식은 언제인지 떠보던 기사님은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결혼식도 단둘이 해외에서 한다고 하고 친인척들한테도 알리지 않기로 했다는 등 석연찮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딸은 돈 많은 남자의 선물 공세에 홀려 그런 것들은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딸은 심각할 정도로 초췌해졌고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여러 곳의 산부인과를 끌려다니다가 불임 판정을 받고는 그 집에서 버려졌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아들 손주 볼 욕심에 부모 없고 형편 어려운 젊은 여자 꼬셔서 대리모로 쓰고 버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불임 판정받고 병원에서 나오던 날 그 옆에 내가 내 딸을 주차장에 빼버려 두고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씨바지라고 합니다. 애 못 낳는 씨바지를 어디다 써먹냐고 주차장 바닥에 쓰레기 버리듯 버리고 갔다고요. 그 인간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심지어 내 딸하고 그 집 아들놈이 혼인신고도 안 돼 있어서 내 딸은 법적으로도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혼자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손님,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해도 좋으니까 제발 딱 한 번만 믿어봐요. 딸 자식 앞세워 보낸 애비 심정을 한 번만 믿어보라고요. 구구절절한 사연을 읊어대는 기사님을 보니 거짓말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기사님 말대로 여행을 떠나는 척 연기를 하곤 다시 출국장을 나와 남편의 뒤를 밟았어요. 제가 출국장으로 들어간 사이 남편 뒤를 밟고 있던 기사님 연락을 받고는 남편이 있다는 곳으로 갔어요. 저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야 할 남편이 같은 공항 입국장에 버젓이 서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함께요. 잠시 뒤 입국장 문이 열리고 핫팬츠를 입은 10대 소녀가 카트를 밀고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얼른 달려가서 그 소녀를 끌어안고는 볼에 입을 맞추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소녀딸 오는데 힘들지는 않았어? 할미가 우리 제니퍼 얼마나 보고 싶었나 몰라. 세상에 그새 키 더 큰 거 봐. 진짜 그 사이 키가 많이 컸구나. 몇 년 지나면 아빠랑 어깨 동무해도 되겠는걸. 카트는 이리 줘. 아빠가 끌고 가서 차에 실어 놓을게. 제니퍼는 할머니랑 천천히 주차장으로 와. 남편은 신난 표정으로 카트를 끌고 갔어요. 시어머니는 손녀딸과 팔짱을 끼고는 싱글벙글하며 걸어가더군요. 기사님이 했던 말이 전부 사실이었어요.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맥이 풀려서 한 발자국도 못 걷겠더라고요.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기사님은 옆에서 제 팔을 잡아주셨어요. 기사님 택시에서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던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으로 향했어요. 저 혼자 집에 쳐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기사님이 걱정된다며 같이 가주시겠다고 하더군요. 남한테 그런 도움까지 받고 싶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겁도 나는 터라 기사님과 함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카드키로 현관문을 열자 안에서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 인생은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 지들은 좋다고 깔깔대는 게 역겹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복도를 따라 거실로 갔더니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아빠, 나 동생은 언제 생겨? 새엄마는 아직 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새엄마는 무슨, 요즘 미국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은 다들 대리모 이용해서 애를 낳잖니. 그거랑 비슷한 거야. 새엄마는 아니고 제니퍼 동생만 낳아주는 사람이지. 어차피 애를 만드는 건 네 아빠 씨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걸 씨바지라고 불러. 이제 우리 제니퍼도 다 컸으니 할미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그러게, 네 엄마가 제니퍼 남동생 하나만 낳아줬어도 이 고생은 안 해도 되는데 너 낳고는 바로 이혼을 하는 통에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지 뭐냐. 그만해 엄마. 다 지난 일인걸. 이제 봐서 뭘 어떡해. 근데 정원이 걔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혹시 딸 낳으면 그땐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검사해보고 딸이라고 하면 수술시켜야지. 우리가 딸 갖자고 이 고생하는 거니? 네 할아버지가 아들 손주 데려오기 전에는 회사 안 물려준다고 하니 이 고생인 거 아니니? 아들 아니면 쓸모도 없는데 거지 같은 집구석 딸년 뭐하러 끼고 살아? 길가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잔데. 그러니까 너도 너무 정주지 마라. 애 낳고 나면 바로 돈 쥐어주고 내보내래니까. 정말 인간들이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지들이 뭐라고 한 사람 인생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건지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더는 듣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버럭 소리를 질렀죠. 당신들 정말 쓰레기였구나. 설마 했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쓰고 버리는 일회용 컵이야? 애만 뺏고 내쫓는다고? 누가 당신들한테 애는 낳아준대? 정말 생각하는 거 하나까지 최악인 쓰레기들아.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분명히 추국장 들어가는 것까지 봤는데 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리고 옆에 저 사람은 또 누구야? 이봐요, 당신 뭔데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온 거야? 당장 안 나가? 남편은 애꿎은 기사님을 붙들고 실랑이를 벌였어요. 아마도 추잡한 집안일을 제 3자한테 들키기 싫어서 그런 걸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네 연놈들이 죽인 강시연이 아빠다. 기억은 나냐? 네 놈이 정신병자 취급해서 이 집에서 내쫓은 내 딸 시연이 기억은 하냐고. 네 놈 때문에 내 딸이 죽었는데 네 놈은 또다시 젊은 여자 인생 망치려고 들어. 그깟 아들 하나 보자고? 너 같은 놈은 애비 될 자격도 없는 놈이야. 살 가치도 없는 인간 쓰레기라고. 비록 내 딸은 증거가 없어서 네 놈한테 순순히 당하고 끝났지만 이번엔 안 될 거다. 내가 그렇게는 안 놔둘 테니까. 기사님은 남편의 멱살을 쥐고는 흔들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끼어들어 기사님을 밀쳐버렸죠. 그 바람에 기사님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어요. 이 거지 새끼가 어디서 내 아들 멱살을 쥐어? 어라, 이제 보니 니놈 얼굴 기억난다. 지 딸 죽었다고 우리 집에 찾아와 난동 부렸던 그 택시기사 맞지? 멀쩡한 사람 살인자로 몰아세우더니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네. 그때 저놈을 깜빵에 쳐넣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내내 찜찜했는데 잘 됐다. 이참에 니놈 콩밥이나 먹여줘야겠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행패를 부렸으니 가택 침입으로 신고하면 되려나? 누구 마음대로 가택 침입이래요? 엄연히 제가 모시고 온 손님입니다. 어머머, 얘 말하는 거 봐라.
누가 보면 여기가 네 집인 줄 알겠다. 내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어디서 집주인 행세야? 뭐 그나마도 오늘부로 이 집에서 쫓겨날 처지지만 말 나온 김에 여기 있는 네 집 챙겨서 나가라. 이렇게 된 마당에 너도 이 집에 남아있기 힘들지 않겠니? 그러니 서로 좋게 좋게 끝내자고. 그 말씀은 이혼을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저도 이 사람이랑 더는 부부로 살 생각 없으니까. 당신들이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대로 이혼할 겁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이혼? 너 정신이 좀 이상한 애 아니니?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이혼을 해? 아들, 너 저 애랑 결혼한 적 있니? 엄마도 참, 내가 바보야. 또 결혼을 하게. 제니퍼 엄마랑 이혼할 때도 그렇게 진절머리를 쳤는데 내가 미쳤다고 결혼을 또 하겠냐고. 그리고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제가 뭐 볼 게 있다고. 내가 저런 애를 아내로 들여. 결혼도 급이 맞아야 하는 거지. 정원아, 안 그러니? 설마 예전에 쓴 혼인신고서 믿고 이렇게 까부는 거라면 안 그러는 게 좋을 거야. 그거 내가 그날로 찢어버렸거든. 넌 그냥 내가 던져주는 선물 받으면서 필요에 따라 움직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과욕을 부릴 줄은 몰랐네. 주제 파악도 못하고 말이야. 잘 들었지? 넌 서류상 어디에도 내 아들이랑 얽힌 자국이 없는 애야. 막말로 니들이 결혼식을 했니? 뭐를 했니? 심지어 나 자주 가는 헤어샵이랑 드레스샵에 가서 물어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 사람들 중 누구도 너랑 나를 고부간이라고 들은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네 처지가 어떤지 알겠지? 그러니까 긴 말 할 거 없이 짐 싸서 나가. 기사님 말씀대로 이 인간들은 처음부터 제 혼인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더라고요. 결혼식을 둘이서 따로 하게 한 것도 그런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결국 그날 저는 짐을 싸들고 그 집을 나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1년 뒤 저는 그 모자로부터 엄청난 위자료를 받았고 남편은 결혼 사기죄로 6개월 실형을, 시어머니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관건은 저희 부부의 혼인 유무였는데 생각지 못한 동영상 하나가 증거로 채택돼 큰 역할을 했지 뭐예요. 그건 바로 신혼여행 중에 현지 카페 직원이 스틸샷인 줄 알고 잘못 찍었던 13초짜리 동영상이었어요. 그 동영상 안에서 남편이 제게 결혼 반지를 끼워주며 우리 방금 결혼했어요 라고 하는 말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게다가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결혼 축하 인사를 건네는 장면도 담겨 있었고요.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증거 앞에 할 말을 잃더군요. 그리고 기사님이 지난 2년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를 추적하며 얻은 사진들, 그리고 죽은 기사님의 딸의 일기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재판을 통해 저와 기사님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위로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아빠와 딸처럼 서로 의지하게 되었거든요. 승소 판결을 받고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기사님 딸의 납골당이었어요. 사랑에 속고 비참한 결말을 맞았던 그분 앞에서 기사님은 한참을 울먹이시더라고요. 죽은 딸 앞에서 늦은 속죄를 하는 기사님을 보면서 혹시 내 아빠도 어디선가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를 미워했던 마음을 이제는 놓으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과거의 불행에 붙잡혀 살지 않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신경을 쓰려고요.
그래야 제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들은 치매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 친정아빠도 젊은 시절부터 밤낮으로 잠주려가며 고된 노동을 하시다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건강도 계속 악화되어 결국 1년 전에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네요. 1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절 보고 환히 웃으시며 우리 공주 하고 부르실 것만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아빠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네요.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전 바로 8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리고는 사이코 같은 시댁 식구들로부터 받았던 고통을 아주 꼼꼼하고 통쾌하게 대갚아줬죠. 그 옛날 대학까지 나온 우리 아빠가 막노동과 새우젓 장사로 힘들게 살아온 사연, 그리고 제가 친정아빠 돌아가시고 바로 이혼하며 시댁에 해줬던 복수,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지만 참으로 비현실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네요.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 남동생은 저와 연년생이니 3살 때였겠네요. 저희 남매는 너무 어려서 엄마를 잃었기에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무해요. 그 흔한 사진도 몇 장 없어서 엄마의 움직임이 머릿속으로 상상도 안 되더군요. 지나고 보면 남는 건 사진이나 동영상이 전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진 많이 찍으시고 좋은 추억 많이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가난해서 돈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사진이나 영상이 거의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어렸을 적 남들 다 있는 엄마가 난 없다는 게 서러워서 아빠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에 대해 다 말씀해 주시더군요. 아마 아빠가 술 한 잔 걸치셔서 술 기운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평소엔 엄마에 대해 묻는 것조차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엄마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면서요. 네 엄마는 고아로 힘들게 자랐어. 우리 집에선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는 걸 결사 반대하셨지. 아이 낳으면 반대가 줄어들겠거니 해서 혼인신고하고 너희들까지 낳았지만 나와 네 엄마가 강하게 나갈수록 내 부모님들은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더구나. 사람 같지 않은 비열한 방법으로 말이야. 비열한 방법?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는데? 멀쩡한 네 엄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버리더라고. 아빠한테서 네 엄마를 떼어놓기 위해서 말이야. 돈과 권력 다 가진 양반들이었으니 세상 무서울 게 없었지. 참으로 잔인한 인간들. 아니, 그 노인네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난 그 양반들 내 부모로 생각 안 한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양반들 그림자도 안 쳐다볼 거야. 아빠, 울지 마.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나쁘다.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된 거야? 아빠가 가까스로 정신병원에서 빼내오고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시름시름 앓더니 3개월 만에 저 세상으로 가버리더구나. 병원에선 쇼크를 너무 심하게 받은 탓이래. 다 내 탓이다. 복숭아같이 싱그럽고 예쁘던 네 엄마가 젊은 시절 그렇게 된 건 다 나 때문이야. 여보, 보고 싶소. 그깟 돈, 권력, 명예가 다 뭐라고. 그딴 거 다 부질없다. 진이야, 내 곁으로 다시 돌아와줘. 그렇게 아빠는 저희 엄마 이름인 진이를 목 놓아 부르며 몇 시간을 서럽게 꺼이꺼이 울었어요. 어린 나이였던 저도 덩달아 너무 슬펐지만 아빠를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었죠. 말 나온 김에 아빠에게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다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빠는 너무 심할 정도로 본인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을 하셨거든요. 어린 마음에도 항상 아빠가 쓰러지실까봐 조마조마하곤 했죠. 저와 남동생에게는 아빠가 가족의 전부였으니까요. 아빠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면 안 돼? 잠도 몇 시간 안 자가면서 밤낮으로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해? 나 아빠 쓰러질까봐 겁나. 몸이 편해지면 네 엄마 생각이 나서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 밤낮으로 몸을 피곤하게 해야 그나마 죄책감이 덜해. 너랑 지철이를 못 돌봐줘서 너무 미안하지만 이게 아빠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다. 아마 언젠간 이런 아빠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지금 당장은 정말 미안해. 우리 세 식구는 좁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어요. 아빠는 새벽부터 도매시장에서 새우젓을 떼어다가 리어카에 싣고 동네 시장에서 파셨고 밤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하셨죠. 아빠는 거의 3, 4시간만 쪽잠을 자고 일을 하셨기에 저희 남매를 돌볼 틈은 거의 없었어요. 다행히 동네에 혼자 사시던 어떤 할머니께서 저희를 많이 봐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할머니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생판 남이었던 저희 남매를 친손주처럼 챙겨주셨거든요. 물론 아빠가 용돈 정도 쥐어드렸던 것 같아요. 아빠가 도매시장에서 공짜로 얻어왔던 야채 파지들이 할머니 손을 거치면 아주 훌륭한 반찬으로 거듭났죠. 요리를 정말 잘하셨거든요. 눈썰미 있던 전 어깨 너머로 요리하는 법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밥을 짓던 저는 고학년이 되자 거의 모든 요리는 물론 김장까지 담글 수 있게 되었죠. 다른 학생들에겐 공부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입에 풀칠하기 바빴던 저희 남매에겐 공부보다 일해서 돈 버는 게 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제 동생이 4학년이 되자 전 남동생에게 제안을 했어요. 지철아, 우리 돈 좀 벌어볼까? 응?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에서 알바하게? 아니, 우리가 사장님이 되어보는 거야. 누나가 옆집 할머니한테서 요리 많이 배웠잖아. 특히 양파 많이 갈아서 만든 돈가스 진짜 맛있었잖아. 그거 집에서 만들어서 팔아볼까? 우리 집을 돈가스 가게로 만들자고? 이런 지하방에 누가 오겠어, 누나. 집에서 만들어서 배달해주면 되지. 너 자전거 엄청 잘 타잖아.
동네 배달이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거야. 짜장면 배달처럼 빨리 달릴 필요도 없고. 어때 지철아? 누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렇게 우리의 돈가스 사업은 시작되었어요. 우리 둘 다 초등학생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열심히 돈가스를 튀겼고, 동생은 배달을 하는 동시에 광고 전단지를 전봇대나 벽에 붙이고 다녔어요. 말만 거창하게 광고 전단지일 뿐이지 제가 사인펜으로 A4 용지에 크게 쓴 게 다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꼬맹이들이었는데 나름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니 아빠는 우리를 기특하면서도 안쓰럽게 바라보셨어요. 전 아빠한테 돈가스 재료들을 부탁드렸고 새우젓을 떼오는 도매시장에서 야채와 고기도 싸고 푸짐하게 사다 주셨죠. 첫 달엔 아빠 돈으로 재료들을 충당해 주셨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재료값을 다 드리며 재료 공급을 부탁드릴 수 있었어요. 그만큼 장사가 점점 잘 되기 시작했죠. 그도 그럴 것이 양파 잔뜩 갈아 넣고 두툼한 고기에 방금 튀긴 바삭한 돈가스의 맛은 제가 먹어봐도 최고였거든요. 지금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네요. 입소문을 타고 장사는 잘 되는 편이었고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쯤엔 통장에 돈이 꽤 쌓이더군요. 늘 열심히 일하시던 아빠와 우리 남매 이렇게 세 명이 똘똘 뭉쳐 모은 돈으로 18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어요. 그동안 반지하 월세방에 살던 저희 가족에게 방 2개짜리 18평 아파트를 그것도 매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원래 아토피가 있었던 남동생 지철이는 반지하에 살면서 심한 피부병으로 엄청 고생했거든요. 밤새 긁고 또 긁고를 반복해서 피까지 나더라고요. 나중엔 저보고 손을 좀 묶어달라더군요. 무의식 중에라도 더 이상 긁지 않게 말이죠. 동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 햇볕 비치는 지상에 사는 게 꿈이었죠. 쥐와 길고양이들, 그리고 술 취한 아저씨의 노상방뇨 타겟이 되던 제 방 창문도 너무 싫었어요. 기생충이란 영화를 보니 옛날 저희 반지하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다가 18평이긴 하지만 고층 아파트로 이사가니 꿈만 같았죠. 물론 이웃집 할머니께도 자주 들러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잘 지냈습니다. 어린 맘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더 열심히 돈가스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당연히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고 남동생과 함께 조금 더 고생해서 조그만 아파트 한 채 더 마련한 후에 둘 다 대학에 가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돈 벌 욕심에 그땐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뒤로 저희 남매는 결국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공부는 다 때가 있는 법이더라고요. 돈가스가 잘 팔리자 돈가스를 포함시킨 도시락 장사에도 도전했어요. 그렇게 메뉴를 조금씩 늘려가던 어느 날 배달 나갔던 남동생에게 다급히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누나, 지금 빨리 좀 와줘야겠어. 내가 자전거를 타고 좁은 주차장 빠져나가다가 외제차를 한 대 박았어. 기스가 좀 났네. 세 군데 배달 가야 해서 너무 바쁘니까 차 주인하고 누나가 대신 협장 좀 잘해줘. 차 주인한테 연락은 해놨어. 지금 나오고 있대. 외제차라
수리비가 좀 나을 것 같아. 미안해. 뭐? 지철아, 너 몸은 괜찮지? 큰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다. 알았어. 내가 차주인하고 잘 협상해 볼게. 돈 물어달라면 어쩔 수 없지 뭐. 동생이 말한 사고 지점에 가서 기스난 외제차 앞에서 멀뚱히 서 있는데 차 주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씩씩대며 나오더군요. 여기 차 주인분 되시죠?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자전거로 배달 갔다가 박아서 차에 기스가 좀 났네요. 비싼 차 같은데 수리비 나오시면 제가 물어드릴게요. 어? 아까 전화한 남자분 누나 되시나 보네요. 하, 이 아파트 사세요? 전화 받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나왔는데 막상 얼굴 뵈니까 화가 다 풀리는데요. 이 남자는 실성했나 싶을 정도로 연신 웃더라고요. 이러고 또 수리비로 얼마를 요구하려나 은근히 긴장하고 있었죠. 뭐 차가 기스 좀 나고 그래야 간지나죠. 새 차도 아닌데 반딱반딱하면 운전 초보 같고 멋지지도 않죠 뭐. 수리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 아파트 여기동에 살아요.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민폐 끼쳐 죄송합니다.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저희 집은 저 끝동 17층 65평에 살아요.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전화번호라도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주민끼리 연락하고 지내면 좋잖아요. 전 혹시 나중에라도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 전화번호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알려줬어요. 그 남자는 그 이후로 문자며 전화를 하루에도 몇십 통씩 하더군요. 하도 연락이 자주 오니 언젠가부턴 연락이 안 오면 무슨 일 있나? 란 생각이 들며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이 남자한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의 이름은 차동주. 나이는 저보다 10살이 많아서 33살이었고 중국어를 약간 해서 해외 기술 영업일을 하고 있었어요. 영업맨이어서 그런지 성격이 무척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더군요. 절 꼬시기 위해 제 남동생을 포섭하여 저희 셋이 술자리도 많이 가졌었죠. 그렇게 그 남자는 제 인생의 첫 남자친구가 되었고 우린 불같은 연애를 했어요. 남친은 처음부터 결혼을 못 받고 연애를 시작했죠. 난 지혜 너랑 결혼하려고 만나는 거야. 그거 꼭 명심하고 있어야 해. 알았지? 우리 집 65평이라 방 5개나 되니 거기서 신혼생활 시작하면 돼. 친정도 가까우니 얼마나 좋아. 우리 만난 지 이제 1달 됐는데 벌써 결혼이라니. 난 23밖에 안 됐고 동생이랑 어느 정도 돈 벌어놓고 대학 가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공부는 결혼하고 나서 해도 되지 뭐. 난 벌써 33살이라 집에서 결혼하라고 난리야. 이렇게 매력 넘치는 남자를 다른 여자한테 뺏길 참이야, 진심? 결혼하면 진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지극정성 공주 대접해줄 거야. 우리 엄마 아빠도 모델 뺨치는 미인인 지혜를 엄청 예뻐해 주실 거야. 우리 부모님이 또 한 교양하시거든. 며느리가 아닌 친딸처럼 대해주실 게 분명해. 아무 걱정 말고 오빠만 믿고 따라와. 첫 연애였고 너무 어렸던 나이라 남친의 저 멘트가 모두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결혼에 대한 핑크빛 환상을 가졌죠. 엄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으니 시부모님을 내 친부모처럼 여기며 함께 살 수도 있겠다는
철없는 생각도 했어요. 남친이 본인 부모님들을 항상 좋게 표현하니 그렇게만 믿었던 거죠. 하지만 저의 엄청난 착각은 우리가 사귄 지 얼마 안 돼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어요. 아파트 단지 뒷마당에서 뽀뽀하다가 산책하던 남친 부모님께 딱 걸려버렸거든요. 야, 차동주, 너 우리 아들 동주 맞지? 어둑한 저녁 한 구석에 처박혀서 여자랑 뭐 하는 거야? 니네 지금 뽀뽀하는 거니? 밝은 데로 나와봐. 아, 엄마, 그냥 여자친구랑 가까이서 얘기하고 있던 거야. 뭔 뽀뽀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같은 아파트 살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진작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네요. 같은 아파트 사는 여자애야? 몇 동, 몇 평, 방 몇 개짜리? 저희는 제일 작은 평수예요. 18평이요. 아버지랑 제 남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방은 2개고요. 잉? 거기 제일 작은 평수 아니냐? 난 이 아파트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이리 코딱지만한 평수를 만들어서 못 사는 사람들 유입되게 만들어? 아파트값 떨어지게. 짜증나 정말. 18평은 구멍 뚫어놓고 거지들이나 처박혀 사는 데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평수인가 어디? 아우 격 떨어져. 몇 년간 저희 세 가족이 똘똘 뭉쳐 안 먹고 안 쓰며 모은 돈으로 어렵게 장만한 18평 아파트를 거지들이 사는 곳이라니. 처음 본 남친 엄마의 나쁜 말본새에 전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아니 어머님, 어머니 저희 가족들이 사는 집을 거지들이 사는 곳이라뇨. 다른 집도 아니고 같은 아파트인데 평수 작다고 이렇게 무시하셔도 되나요? 아니, 초면에 어른한테 눈 부릅뜨고 말 싸지르는 거 봐라. 너그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자식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킨 거야? 아우 엄마, 왜 이러세요? 좀 진정해요. 제 아버지 이 앞 재래시장에서 새우젓 장사하세요. 엄마도 거기서 사 드신 적 있잖아요, 저번에. 지혜랑 남동생은 같이 집에서 돈가스 만들어 팔고요. 다들 열심히 사는 가족이에요. 남친이 제 가족들에 대해 간단히 브리핑하자 남친 엄마의 뱁새 같던 눈이 커질 대로 커지더군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옆에 있던 남친 아빠를 잡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여보, 지금 우리 동주가 이 여자애네 가족들에 대해 하는 말 들었어요? 뭐? 새우젓 장수 김씨가 니네 아빠라고? 그리고 남동생하고 돈가스? 아이고, 두야. 남친 아빠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동주야, 뭐 이런 여자애랑 사귀냐?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네가 대기업은 아니어도 중견기업에서 기술 영업 쪽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고, 아 우리 집도 65평이고 외제차 3대나 굴리는 집인데 우리 가족 체면이 있지. 새우젓 장수 딸이랑 사겨? 아빠 체면 네가 다 깎아먹는구나. 아빠 엄마 그만하시고요. 일단 다음에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지혜야, 집까지 바래다 줄게. 얼른 가자. 남친이 그 상황을 대강 마무리하고 저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눈물이 흐르더군요. 너무 서러웠어요. 첫 만남에 조건 갖고 이렇게 싸잡아서 멸시하는데 이 만남을 계속 이어가다가 혹시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시부모님들이 날 죽일 듯이 공격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튿날 바로 남친에게 헤어짐을 고했어요. 남친은 울고불고 매달리더군요. 안 돼, 지혜야.
난 널 처음 본 순간 결혼해서 가정 꾸릴 내 미래까지 다 계획해 놨다고. 이렇게 헤어질 순 없어. 난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올려서 매일을 꽉꽉 채워서 열심히 살고 있어. 그래도 가난의 늪을 벗어나긴 참 힘들더라. 갑자기 자기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조건을 다 갖춘 여자가 될 순 없어. 내 가족들한테 욕 보이긴 싫어.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줘. 이렇게 우린 헤어지고 말았지만 그 후로도 남친은 계속 연락하고 집에 찾아오고 난리였죠. 한 3달쯤 단호히 거절하자 더 이상 스토커처럼 굴진 않더군요. 그 몇 달 동안 돈가스 튀겨 파는 일에 집중하느라 제 몸의 변화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앞불싸 속이 미식미식하고 안 좋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선명하게 2줄이 나오더군요. 몇 달간 월경이 없던 것도 캐치 못하는 바보였죠. 산부인과에 저 혼자 가보니 벌써 아기의 심장 소리와 함께 성별까지 알 수 있는 주수가 되어 있더군요. 의사가 핑크색 옷을 준비하라는 걸 보니 딸이었어요. 이럴 수가. 세상에 나같이 못난 엄마가 또 있을까 생각했죠. 아기한테 괜시리 미안했어요. 일단 바로 남친에게 연락해서 딸을 임신했다고 전달했어요. 남친을 미워해서 헤어진 게 아니었고 저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두려웠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성격 급한 남친은 엄청 흥분했어요. 지혜야, 당장 도장 갖고 나와. 혼인신고 하러 가자. 우리 엄마 아빠도 아기 가졌다고 하면 뭐라 못하실 거야. 좀 껄끄럽겠지만 우리 집이 넓은 편이니까 당분간 여기에서 함께 살지 뭐. 내 남동생이 아직 고등학생이니 우리가 좀 돌봐주며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우리 부모님 방패막이가 되어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 지혜야. 우린 일단 혼인신고를 했고 남친 말대로 짐을 싸서 남친 집으로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친정아빠와 남동생도 저희의 결혼을 달가워하진 않았지만 이미 딸아이를 가졌다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시부모들의 반응은 뻔할 뻔짜였죠. 합가하는 순간부터 폭언 일색이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좀 심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굳세어라 금순이 같은 씩씩한 성격이었기에 금세 적응하고 시부모님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큰 오판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죠. 그땐 제가 23살 어린 나이였기에 세상을 너무 몰랐던 걸까요? 시댁살이가 시작되면서부터 제 인생에 큰 고난이 닥쳐왔어요. 너 우리 아들하고 헤어졌다고 해놓곤 딸을 임신했다고? 그 몇 달 사이에 다른 남자랑 놀아난 거 아냐? 그 애가 내 손녀인지 어떻게 장담하냐? 당장 머리카락 뽑아서 친자검사 해라. 애미 없이 자라고 새우젓 장사하는 애비한테 뭔 가정교육을 잘 받았겠냐? 게다가 고졸이라며. 아, 어디서 고아 못지않은 애를 데리고 와서는 으휴. 아니 어머님, 제가 동주씨랑 헤어졌던 3달간 한 거라곤 집에서 돈가스 튀긴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남자랑 놀아나다뇨. 전 남자라곤 동주씨랑 처음 사귄 거예요. 그리고 친정엄마 빨리 돌아가신 게 어디 제 탓인가요?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제 아버지 욕도 그만하세요. 기분 나쁩니다. 시모도 화가 나서 씩씩거리더군요. 다행히 그 다음부터 친자검사 얘긴 꺼내지 않았어요.
아직 50대인 시부모에겐 고등학생인 늦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남편은 본인과 16살 차이 나는 그 동생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하더라고요. 마치 아빠처럼 말이죠. 같이 살게 된 가족이니 저도 시동생에게 잘 하려 했지만 시동생은 아직 사춘기여서 그런지 절 째려보며 아주 싫어하더군요. 전 만삭에 몸을 하고도 친정에 가서 계속 돈가스 만드는 일을 했고 번 돈을 모두 생활비에 보탰어요. 결혼해서 보니 남편은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씀씀이가 해퍼 돈을 전혀 모으지 못하고 있었어요. 양말 하나도 백화점 가서 사야 하는 사치왕이었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한 소리 했습니다. 무슨 양말까지 백화점 명품샵 가서 사. 영수증 보니 도련님 책가방도 100만 원 넘는 거 사줬더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딸 당장 내일 모레면 태어나는데 한동안은 아기 키워야 해서 나 돈 못 벌어. 생활비는 어떡할 거야? 내 아들, 아니 내 동생 불쌍한 애야. 기죽일 수 없어서 명품 책가방 사준 거야. 생활비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나만 믿어. 아,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는 않지. 이 집에서 도련님은 완전히 왕자 취급해주던데 대체 뭐가 불쌍하다는 거야? 이 집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 내가 더 불쌍하다. 그리고 자기만 믿으라고 하면서 막상 해결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분명 본인이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고 해놓고 맨날 술 퍼마시고 친구들 만나느라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잔소리 폭탄이야? 눈만 마주치면 날 까내리지 못해 안달이더라. 아, 밥맛 떨어져. 남편은 저의 첫 남자였던지라 연애 땐 허세고 뭐고 늘 당당한 모습이 그저 호탕하고 멋있게만 보였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남편은 전혀 가정적인 스타일이 아니었고 남편 까물은 정말 꽝이었죠. 65평 아파트에 외제차를 3대나 굴린다고 하니 결혼 전엔 좀 사는 집인가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니 딱히 부잣집도 아닌 듯 하더군요. 시부모들은 상속으로 받은 그 65평 집과 현금 1, 2억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사치를 부리며 살던 거였어요. 시부모의 주요 돈벌이 수단은 바로 도박이었어요. 시부모 둘 다 화투로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더군요. 기가 막혔어요. 새우젓 장수인 우리 친정아빠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정작 본인들은 불법 도박을 업으로 삼다뇨. 저한테 가정교육을 운운하더니 밖으로만 돌던 남편과 아나무인인 시동생을 보니 이 집안 가정교육은 정말 개판이었구나 싶더군요. 얼마 후 딸아이가 태어났고 전 아기 젖될 때까지만이라도 일을 잠시 쉬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지만 그동안 돈가스 팔면서 저축해 놓은 약간의 돈만 믿고 그런 결정을 내렸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시부모와의 트러블은 더욱 심해지더군요. 시부모는 미천이 떨어졌는지 급기야 제게 돈을 요구했어요. 수아 엄마야, 그동안 돈가스 좀 팔아서 쟁여놓은 돈 좀 있지? 그거 내가 하룻밤 만에 3배로 불려줄 테니까 어디 한번 내놔봐라. 네? 지금 수아 아빠가 저한테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있는 거 어머님 다 아시잖아요. 그동안 제가 저축해 놓은 돈으로 겨우 반찬값하고 애기 우유값 대고 있다고요.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제가 보아하니
고스톱 쳐서 딴 돈으로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불법인 거 모르세요? 이제 제발 그만하시고 그냥 저축 들어놓은 걸로 아껴서 사세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너 지금 나한테 훈수 두는 거냐?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어른한테 싸가지 없이? 그깟 돈 안 주려면 말아라. 더러워서 안 받는다. 시부모에게 조언을 드리면 늘 이런 식이었어요. 벽에다 대고 대화하는 것 같았죠. 전혀 먹히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그동안 제 남동생은 결혼을 해서 아예 돈가스 가게를 차렸어요. 저도 제 딸 수아가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엔 동생 돈가스 집에 가서 알바를 했죠. 제가 저축해 놓은 돈은 다 떨어졌고 남편은 여전히 생활비를 갖다 주지 않았거든요. 단 100만 원이라도 반드시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날은 동생이 친정 아빠를 모시고 모처럼 외식을 한다던 날이었어요. 저도 같이 오라고 했지만 솔직히 누나로서 돈이 없으니 동생한테 괜히 얻어먹는 것 같아서 서양했죠. 그런데 그날 밤 동생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누나, 아무래도 아빠가 치매가 온 것 같아. 어떻게 갑자기 확 무서워지네. 뭐? 지철아, 그게 무슨 소리야? 웬 치매야? 무슨 일 있었니? 아빠가 삼겹살 배부르게 드시고 집에 와서는 내 와이프 보고 또 밥 차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빠한테 내 이름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시고, 내 와이프 보고는 자꾸 누구냐고 물어보시고 완전 오락가락 하셔. 요 근래 아빠를 잘 못 챙겼더니 이런 줄도 모르고 있었네. 그동안 혼자 생활은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 전 날이 밝자마자 친정아빠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봤어요. 결과는 중증 치매. 친정아빠가 혼자 사시던 18평 집에 오랜만에 가보니 개판이었어요. 이미 치매가 진행되고 있던 걸 저나 남동생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식들이 각자 가정에만 충실하다 보니 정작 저희 친정아빠는 혼자 방치돼 있었어요. 뼈에 사무치게 죄송하더군요. 아빠, 너무 죄송해요. 나 먹고 살기 바쁘다고 아빠가 이 지경이 되도록 신경도 못 써드렸어요. 못난 딸 용서하세요. 나 누군지 알지, 아빠? 아빠는 해맑은 미소를 보이며 이렇게 답하셨죠. 울지 마세요. 근데 누구세요?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이제부터 친정 아빠는 내가 직접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죠. 당장 저와 제 딸아이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같은 아파트였으니 거리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때부터 별거 아닌 별거가 시작되었죠. 다행히 남동생 부부가 하던 돈가스 집이 장사가 잘 되어서 남동생이 저와 친정아버지의 생활비를 대줄 수 있었어요.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치매 걸린 친정아빠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안부 한 번을 안 묻더군요. 저도 가끔 짐 가지러 갈 때만 시댁에 갔죠. 그날도 저와 딸의 물건을 챙기러 시댁에 잠깐 들렀는데 남편과 시모가 부엌에서 조용히 하는 대화가 들리더군요. 아들아, 너 건너동 살던 예쁘장한 주련이 기억하지? 아주 어렸을 때 걔가 너 엄청 좋아했잖아. 얼굴 예뻐서 20살 되자마자 부잣집으로 시집갔다던 주련이 알지? 걔가 위자료 수십억 받고 이혼하고 친정으로 다시 왔다더라. 위자료로
건물 하나랑 현금도 많이 챙겨왔나 봐. 딸 하나 데리고 있다던데 어떠냐? 한번 만나볼 생각 없니? 엄마, 난 유부남인데 또 여자를 만나라고? 뭐 술집 여자들은 많이 만나고 있긴 하지만 엄만 지금 나보고 새장가 들라는 거야? 야, 남자가 이혼 몇 번 하는 거 그거 하나도 흠 아니다. 가난뱅이 며느리보다 돈 많은 이혼녀가 100배 낫지. 안 그러냐? 부글부글 속을 끓이면서 저도 모르게 휴대폰 녹음까지 하며 대화를 들었어요. 너무 열이 받아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죠. 아니 어머님, 지금 아들한테 이혼하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가정교육이며 순결이며 운운하더니 아들한테 대놓고 바람피라고 하는 거냐고요. 아주 가정교육 잘하십니다. 불법 도박꾼 답네요. 저 휴대폰 녹음까지 해두었으니 혹시 나중에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이혼하게 되면 자료로 잘 쓰이겠네요. 아이 깜짝이야. 야 이거사, 너 이제 불법 녹음까지 하냐? 누가 이혼하랬냐? 그냥 옛날 이웃사촌 얘기한 거 가지고 왜 이리 난리야 정말. 네 도련님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중이니까 큰 소리 내지 말고 넌 네 집으로 돌아가. 아빠 병간호나 계속해라. 그 동물보다 못한 족속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아 간단히 집만 챙기고 친정으로 향하는데 너무 분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당장 이혼하고 그 집을 나오고 싶었지만 치매 걸린 아빠를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어 내 생활은 좀 나중에 생각하자 싶었죠. 사실 딸아이가 걱정되는 것도 있었어요. 저도 엄마 없는 가정에서 자란 터라 우리 딸만큼은 부모 다 있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전문대를 다니며 공무원을 준비하던 시동생이 합격했다며 축하 파티를 하겠다고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딸을 데리고 오랜만에 시댁에 갔죠. 이미 다들 막걸리에 소주에 거나하게 취해 있더군요. 안 그래도 왕자 취급받던 시동생은 구급 공무원에 합격하여 어깨가 하늘 높이 솟아 있었어요. 저 이제 시험도 합격했으니 곧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올게요. 지금 한 8명 동시에 사귀며 간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돈 많은 여자 데리고 오면 되는 거죠? 8명의 여자를 동시에 사겨? 무슨 문어다리도 아니고 카사노바가 따로 없었죠.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에 시부모는 한술 더 뜨더군요. 이야, 역시 인물값 하네. 그래, 8명 다 잘 사귀어보고 제일 잘 사는 집 딸내미를 데리고 와라. 뭐니 해도 돈이 최고 아니겠니? 왁자지껄한 술판이 저희 딸 교육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전 술 취한 시댁 식구들을 방으로 옮겨주고 자리를 정리했어요. 그러자 켜져 있는 남편의 핸드폰 카톡 내용을 좀 보게 되었어요. 아빠로 시작하는 카톡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빠? 웬 아빠? 우리 수아는 아직 카톡 못하는데? 발신자는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이 왜 자기 형한테 아빠라고 하지? 너무 이상했죠. 내용을 확인하니 더 가관이었어요. 아빠, 그 가난뱅이 아줌마랑 그냥 이혼해버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여자랑 재혼하세요. 그럼 아빠도 건물주 되는 거잖아요. 그 가난뱅이 아줌마는 아빠가 치매 걸렸으니 본인도 분명 나중에 치매 걸릴 거예요. 그것도 다 유전이라잖아요. 게름직해. 전 당장 술에 취한 남편을 깨워서 따져 물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왜 도련님이 자기한테 아빠라고 카톡을 보내? 도련님이 자기 동생이 아니라 아들이었어?
아, 뭐야. 이젠 내 카톡까지 훔쳐봐? 이 여자가 진짜 미쳤네. 그래, 민혁이 내 동생 아니고 아들이다. 내가 17살 때 불장난해서 낳은 아들이야. 애 엄마는 외국으로 이민 가서 소식 끊겼고 우리 부모님 호적에 올려서 내가 키우고 있다고. 이제 됐냐? 속이 시원해? 뭐야? 왜 총각 행세했던 거야? 나한테 결혼 전에 다 속인 거야? 그래서 아기도 더 이상 낳지 말자고 한 거야? 본인 아들이 있으니까?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전 울부짖었어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이 사람한테 속고 온갖 모욕받으며 시댁에서 산 세월을 보상받을 순 없었죠. 전 최선을 다해 친정아빠를 돌봤지만 아빠의 치매 증세는 더욱 심해졌고 건강도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의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수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왔는데 아빠가 쓰러져 계시더군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다급한 마음에 응급조치를 하고 119를 부르고 난리를 쳤지만 아빠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죠. 이제 엄마 아빠 모두 안 계신 진짜 고아가 된 것 같았거든요. 동생과 함께 장례식을 준비하며 남편과 시모에게 연락했어요. 니네 아빠 죽었다고? 이미 옛날에 죽어야 할 사람인데 너무 늦게 돌아가신 거 아냐? 내일 바로 내 동생 결혼식이야. 부잣집 딸내미랑 결혼하는데 장례식 가면 부정 타서 안 돼. 우리 가족 모두 못 가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야, 이 개 같은 놈아. 네가 그러고도 내 남편이고 내 딸의 아빠냐? 네가 사람이냐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데 그따구로 말해? 네 동생이 아니라 네 아들이겠지. 어릴 때 사고 쳐서 낳은 네 아들만 새끼냐? 우리 딸 수아는 챙기지도 않는 게 아빠냐고. 내 팔자야. 당장 이혼해. 갈라서자고. 그래, 동생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귀한 내 아들 결혼하는데 재수없게 울고지랄이야. 이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래, 당장 이혼하자. 전 그 이후로 기억이 없어요. 동생 말로는 남편과 전화하다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죠. 그런데 제 눈에 까만색 양복을 입은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제 동생과 함께 말이죠. 지철아, 장례식은 어떻게 됐어? 이분 누구야? 누나, 장례식 잘 마쳤어. 이분하고 길게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병원으로 모셔왔어. 너무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안녕하세요. 전 김중수님 어머니 되시는 김철자 여사 개인 비서였던 사람입니다. 여사님께서는 10년 전 돌아가셨고 제가 그동안 김중수님께 돈 전달해 드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어지더군요. 치매에 걸리신 줄은 몰랐네요. 김중수라면 저희 아빠인데 무슨 일이시죠? 저희 아빠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가족과 모든 연락을 끊고 지내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연락을 끊은 건 김지혜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그러셨던 거고요. 제가 현금은 지속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통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철자 여사님께서 아드님 앞으로 돈을 계속 보내셨고 상속된 돈도 합산하여 약 300억 정도 쌓여 있습니다. 네? 300원이요? 아니요. 300원이 아니라 300억이요. 상속세 다 내고 남은 현금이 이 정도입니다. 아버님께서 하나도 안 쓰시고 돌아가셨으니 이제 두 분 남매가 반씩 나눠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벙쪄서 그제서야 입원실을 둘러보니 좋기 50평은 넘어 보이더군요.
럭셔리 그 자체였어요. 동생이 이런 곳에 절 입원시킨 이유가 있었어요. 누나, 나도 장례식 때 이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어. 아빠가 자기 부모님들을 너무 싫어해서 그 부모로부터 들어온 돈은 쳐다도 안 보셨대. 그 돈이 통장에 그대로 쌓인 거고. 누나, 이제 우리 힘들게 안 살아도 돼. 이 돈 반씩 나눠서 우리 편하게 살자. 전 남동생과 둘이 껴안고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보답을 받는 듯 했어요. 전 일단 남편과의 이혼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지었어요.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그 3개월이 한 30년처럼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돈으로 사설 탐정을 고용했죠. 탐정님,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그 돈 2주 만에 다 드릴게요. 2주 동안 이 사람들 뒷조사 철저히 해주세요. 뒤가 구린 사람들이라 캐낼 비리가 아주 많을 거예요. 전 시댁 식구들의 비밀을 캐내어 고발하기로 마음먹었죠. 우선 남편은 해외 기술 영업한다는 명목하에 회사의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고 있던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동생이라고 거짓말했던 남편의 아들은 병역 비리와 함께 8명의 여자들과 문어발로 놀아난 사실을 알려줬죠. 시부모들은 전문 도박꾼이었으니 현장을 잡을 수 있게 정보를 탐정에게 전달했고요. 제가 고용한 탐정은 원래 유능했던 건지 1년치 연봉을 2주 만에 벌 수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었던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신속하게 증거들을 수집하더군요. 2주 후 저는 그 증거들을 갖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전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하였죠. 그 결과 전 남편은 회사에서 바로 잘리고 대표이사로부터 고소당했으며 현재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콩밥 먹고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액까지 물어줘야 할 것 같다네요.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인 시댁 식구들 또한 줄줄이 철창행일 것 같습니다. 다 사필 규정이죠. 저한테 괴물 같았던 전 남편 및 시댁 식구들을 모랫바닥에 매다 꽂아놓으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전 지금 행복한 마음으로 사연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딸 수아에게 좋은 교육 시키며 여유롭게 살 계획입니다. 제 남동생 부부도 같은 동네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쥐와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했던 반지하 월세방에서 이곳에 오기까지 제 삶이 참 드라마틱하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의 삶에도 제게 왔던 기적 같은 행운이 그대로 전달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